일단은 윤석열 친위 쿠데타 당시 미국 반응은 어땠는지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교수님. 그게 처음에 이제 그 마샬로 친위 쿠데타가 이제 기자들이 앙카라에 가 있었잖아요. 그 대통령이 바이든이 네. 그 기자들이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맞아. 이야기하니 알고 있다. 맞아. 그 정도만 얘기했죠, 바이든이. 영어로는 I was informed about it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보통 그 우리가 저기 바이든 입장에서 볼 때는 최초로 그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저기 윤석열이 주최를 했잖아요. 네. 그게 최초예요. 그런 나라에서 쿠데타 내지 계엄이 일어난 거니까 그게 돼서 바이든 대통령이 알고 있어. 이 정도. 예를 들면 민주주의가 나오고 뭐 이 사람들이 심각하다라든지 뭐 민주주의 위기고 이런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아무 이야기 없었던 거죠. 네. 아무 이야기가. 그런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부터 이제 가장 인상적인 거는 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죠. 부장관. 사실상 아시아 정책을 모두 총괄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커트 캠벨. 위에 블링컨이 있지만 아시아 쪽은 캠벨이 하는 건데 캠벨이 이제 한 며칠 이틀인가 지난 다음에 마구 막 비난을 하는 거죠. badly misjudged 아주 신랄하게 아주 큰 오판이었다. 네. 뭐 등등등등. 네. 그러니까 그 당일날 상황이 이제 정리되는 과정에서 미 대사관이 저기 여기 준비된 저 화면 보시죠 한번. 네. 요걸 예. 네. 처음에는 마샬로를 했는데 이제 거꾸로 순서죠, 그죠? 네. 예, 그 보면은 상황을 면밀히 클로즈리 트래킹하고 있다, 추적을 하고 있고 상황이 fluid, 유동적이다. 뭐 민주주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죠. 네. 그다음 나온 미 대사관의 트윗이 상황이 유동적이다. 예, 그런 다음에 나온 거는 예, 상황이 이제 마샬로 끝내는 그러니까 이제 실패한 거죠. 근데 이것은 crucial step이다. 이렇게 미묘하게 논조가 12시간 전 8시간 전 12시간 8시간 1시간 쪼로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한미 동맹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밑에 네. 그리고 우리가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은 조금 더 바뀐 게 없다. 이제 그렇게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미 대사관이 이제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저쩌고 이 나라가 그게 걱정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고 있다가 실패한 거예요. 네. 우리 흔히 이기면 관군, 지면 역적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쿠데타 실패한 거예요. 그럼 빨리 이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 혹시 성공했으면 표정 관리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요, 교수님. 예전에 한번 그 각 지역마다 불치망모 있다고 했는데 네. 동아시아 불치망모는 사실 대한민국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노라이트, 그린라이트, 뭐 레드라이트 이런 거 얘기했는데 네. 쿠데타 전에 그럼 어떤 라이트, 어떤 태세를 하고 있었는지 진짜 몰랐던 건지 전혀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거 만일 이득이. 그 로이터 신문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네네. 그때 그 캠벨 커맨더 그 기사에 보면 기자들이 질문한 게 그 내용이었어. 아니 정말 몰랐냐? 몰랐으면 인텔리전스 페일러 정보기관이 실패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하니까 이제 뭐 빼들리 미스하치고 매우 심각하게 잘못된 거 막 쏟아놓으면서 그러나 그 비슷한 시간대에 저기 미 안보보좌관도 TV 보고 알았다 그러고. 다 TV 보고 알았대. 우리나라 모든 겸사, 모든 뭐 경찰청장 다 TV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니야? 국제적으로 말을 맞춘 것 같아요. 뭐라고 실패하면 TV 보고 알았다고 말하자. 아니 심지어 또 백악관조차도 TV 보고 알았다. 아니 우리도 8월부터 벌써 쿠데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계엄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 아니거든요. 민주당조차도 알고
계속 이야기 퍼뜨렸잖아요. 네, 견제구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게 8월 달이면은 실은 훨씬 이전부터 전부터. 뭔가 조짐이 있었고 그 조짐이 있었는 특히 우리나라 그 군 중에 우리 사실 뭐 평자권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은 아니에요. 평자권도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은 어. 코다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코다. 그러니까 전자권을 이제 미군이 가지고 네, 있는 전시작 거고. 정권. 네. 그다음에 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Combined Delegated Authority라는 개념인데 네. 이건 비밀 협정이에요. 어. 한미 간에 네. 비밀 협정이에요. 공개가 안 돼 있어 전문이. 네.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 하는 거는 큰 줄기만 나와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평시에도 다음 같은 사항은 Combined 연합사에 위임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그게 코다에 줄여서. 정말 우리 정부는 훈련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떠한 작전도 아니, 할 수 없는 훈련의 거네 동원. 그냥. 훈련도 훈련도 우리 군 훈련은 평시에는 할 수 있지만 한미 아, 연합 한미 연합으로. 훈련은 거기서 하는 거죠. 네. 아, 그 중에 한미 여러 연합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압도적으로 위기 관리예요. 네.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는 미국이 하는 겁니다. 어. 평시에도 많은 분들이 병작 뭐 전작 이렇게 음. 나눠 가지고 평작 우리 그건 전작은 몰라요. 저쪽이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전작은 당연히 미국 거고 평작 가운데서도 중요한 6개 항목은 미국이 관할하는 거죠. 이건 아니 몰랐어요. 그러면은 계엄령 때 이번에 합참의장이 떼고 이제 밑에서부터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박선원 민주당 박선원이 나와가지고 뭐 합참의장 잘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합참의장이나 합의연합사가 잘할 거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다 알고 있었네요. 평작인 상황에서도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뭐 여러 가지 정치 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네. 진짜 이제 우리 그 군의 생명은 작전권이에요. 네, 군은 네, 작전권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네. 뭐냐면 작전하기 위해서 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음. 그럼 작전권이 군의 생명인데 심장인데 그중에 한쪽은 이미 이제 아니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나머지 한쪽조차도 한쪽의 심장도 그럼 그게 누구 거냐 할 때 그중에 핵심적인 6개 분야 그중에서도 평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위기관리 기능이에요. 위기관리인데. 그럼 위기관리 내용에도 이게 내용이 추상적인데 그러면은 우리 그 평작 시에는 그 평시 작전에는 미국이 관할할 수 없는 몇 개 부대 예를 들어 수방사, 특전사 또 뭡니까 방첩사 이번에 네. 맹활약을 하신 한데, 분들 네. 이쪽을 그럼 미국이 한번 눈 감고 아무도 안 보고 있다는 이야기 야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 농담하는 거죠. 농담하는 농담이죠 농담. 농담하는 거. 우리 심각한데 네. 그냥 농담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거를 얘기라는 거죠. 면밀히 추적을 하고 있을 텐데 네. 몰랐을 특히 리가 없다. 육사 4인방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충암고, 네. 움직이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게 수많은 불확실들이 심어져 있는데 모르고 있었다고 미국이 미 국방부가 그러면 이게 계엄 실패 상황을 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합참 의장은 배제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미국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 후에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이어가지고 말을 안 듣는 라인이라고 그- 하기는 뭐 그- 그렇게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이런 합참 의장이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측면이 되잖아요. 있겠죠. 아니 이 김새는 알아차릴 수 있겠죠. 하지만 보고라인 바깥에 있으면은 군이라고 하는 게 아. 기밀이 생명인데 네.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12.12 때를 아주 우리는 많이 밝혀져 있는 게 12.12예요. 그렇죠. 그때 저도 그나마 알려져 있는 그때 상황을 비교해 보면 네네. 11월이 발발한 뒤 30분 안에 미국은 알아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대통령이 시해되었다는 거를 죽었다는 거를 미국 30분 뒤에 알아. 바로 거의 동시에 알아. 야. 그러면 태세에 들어가는 거 준비 태세. 네. 그리고 그 바로 직후부터 미국 미 8군 사령관 워컴인가? 예. 그 사령관 옆방에 누가 있었냐면 제임스 하우스만이 있었어요. 이 제임스 하우스만은 스페셜 어드바이저입니다. 미 8군 사령관에. 이 어드바이저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자기 정권은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설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건 자기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건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우스만이 했던 거는 당시의 야권 지도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신군부한테 가는 거죠. 권력이. 그 과정을 설계하는 사람이 제임스 하우스만이에요. 네. 그리고 결국은 전 세계를 통틀어 어떤 한 나라에서 군부 쿠데타를 2번 성공시킨 유일한 인물이 제임스 하우스만입니다. 5.16 성공시켰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12.12 성공시키고 5.17까지 보고 나서 이제 옷 벗고 미국으로 귀국해요. 엄청나죠. 그 역할을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립 골드버그가 하는 걸 수는 네, 그러니까 그 누가 하냐는 지금. 네. 그리고 우리가 음모론에 빠질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한국 정치의 그 오래된 이 속성, 특성에서 보건데 미국이 몰랐는데 안보보좌관이 TV 보고 알았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미국이 뭘 원하는가 하는가 오히려 거기에 각도를 맞춰 보는 게 정확한 거죠. 일단은요, 교수님.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탄핵 또 표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후에 그럼 사실 가장 대통령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인데 미국이 그럼 이재명 대표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뭐 한미일 삼각동맹을 뭐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삼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막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놀랍죠. 네. 특히 이번에 미국의 소리 방송이 네. 제가 보내드린 것 같은데 소리 방송이 정말 열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위 엑스퍼트 전문가들이 미국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쭉 보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6개 당이 제출한 네, 네. 그 탄핵 사유서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맨 뒤에 슬쩍 윤석열의 외교에 대해서 언급이 되잖아요. 뭐 아주 기이한 외교 정책을 펴가지고 한국이 고립을 자초하고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부당의 반중 반너, 네. 반북한. 근데 이 부분만 똑 떼가지고 이게 왜 탄핵 사유냐? 난 충격 받았다. 말이 되냐? 심하다. 어떻게 외교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냐는 등등의 소위 미국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네. 쭉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네. 소리에서 네. 내정 간섭이네요. 네. 내정 간섭이죠. 네. 아니 우리 여섯 개 당이 6개 정당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헌법을 위반하고 나가서 그 다음에 외교 정책을 이렇게 했다는 거 우리의 내정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탄핵 사유 성립이 안 된다는 의견을 줄줄이 굉장히 길잖아 기사가. 근데 또 하나 재미난 거는 저기 중앙일보가 크게 올렸던데 네네. 어떤 기명 칼럼으로 해서 그 미국의 소리가 이야기한 거기 똑같이 인용해가지고 네. 이게 왜 탄핵 사유냐? 아니 유상범 의원도 법사위 회의 나와서 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왜 탄핵 사유냐고. 이거 아주 미국에서 엄청 이거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거든요. 그리고 한미에서는. 오늘 그 윤석열이 또 이제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길게. 네. 그게 읽어보면 한미일 공조, 한미 동맹의 무너진다. 네. 제일 두려운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입을 좀 이렇게 조절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불안하니까 막 자기가 막 자백을 해. 그러니까 잘 보세요. 네. 이 그 계엄 준비부터 그다음에 계엄 실패 그다음에 왜 미국 왜 저걸 그렇게 걱정을 하는지 전문가를 총동원해서 똑같은 충격이래 충격. 네. 그게 왜 탄핵 사유냐? 그건 우리 문제죠. 네. 우리가 판단할 문제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 볼 땐 상식이잖아. 우리가 왜 중국과 싸우고 러시아 싸우고 그쵸. 북한하고 무한 대결로 가냐 하는 건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전쟁에 나면 제일 많이 피해보는 건 우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려하는 거는 지극히 정당한 어떤 반응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리고 조중동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맞추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말은 국힘당 붙고. 네. 그 말은 외교하고 내정을 분리시켜서 외교는 손대지 말고 윤석열 외교는 잘한 거기 때문에 매우 잘한 거기 때문에 이건 손대지 말고 요것만 갖고 탄핵 사유에서 그건 빼라. 외교는 빼고 잘했다. 요것만 갖고 탄핵을 하든 말든 니들이 알아서 해라. 네. 한미일만 남겨놔라. 왜 민주주의 이런 거 난 모르겠고 그거는 중요하고 그다음 심지어 트럼프 그게 전문가 인터뷰를 쭉 보시면 트럼프가 와도 이건
절대 안 된다는 어. 자기들이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약간 그런가 네오콘의 보다. 히스테리가 그 안에 들어가 네. 있네요. 그러니까 그래 보면은 아하 이게 만일 윤석열이 오래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면 왜 했겠냐. 그리고 실패하고 나니까 미국이 뭘 가장 포인트로 보고 있냐. 한미일 삼각동맹을. 그리고 조중동도 같은 이야기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주권자 민중이 우리 국민들이 그럼 이제 드디어 일어나서 그 탄핵을 성사시키고 네. 다음 이제 대통령. 단계로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민중들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미일은 빼고 앞으로 사회 대개혁을 하자고 그러니 그러는데 그건 빼고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뒤가 좀 맞아 이제 여기 흐름이 네, 이어지네요. 윤석열이 왜 계엄 준비를 사실상 오래전부터 했는지 그리고 오늘 심지어 거의 뭐 엄청나더만요. 오늘 발표한 그 내용 보니까 하지만 한미일 그다음에 한덕수가 한동훈하고 같이 발표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보면 한한담화. 네. 한덕수도 한미일 공조 동맹은 굳건하고 맞아요. 변함없고 그런 얘기 했었죠. 달아놓잖아요. 항상. 거기로 딱 가이드라인을 맞췄네. 네, 기준점을. 뭘 해도 좋은데 여긴 손대지 마. 한미일 삼각동맹. 이건 성역이야. 그러니까 일본 쪽 반응도 그런 거예요. 특히 일본의 집권당 입장에 본다면 한미일 특히 한일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다음 권한대행 최창목 경제부총리도 일본 만나고 미국 만나고 지금 엄청 바쁘게 다니고 한일. 있더라고요. 요거 손 안 댈게 우리.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 방향에서 지금 압박을 넣고 있겠지. 어. 이거는 손대지 말고 나머지는 다 오케이 할게. 엄청나게 뭔가 작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지금 친중 노선이라고 보는 입장도 미국에서 엄청 많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보면 12월 5일인가요? 저기 그 영국의 네오콘 아주 강경한 네오콘인데 트위터에 이 봐라 지금 나는 저기 계엄에 찬성한 거 아니다 쿠데타 단서를 달고 그렇지만 이재명 봐라 이재명이 뭐냐 extremely pro Chinese 아니냐 극단적인 친중 인사다. 진짜? 놀랍지 않아요? 네. 왜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중국에 관련돼서 뭐 쎄쎄 발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 뭐 어디 만나러 간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한번 뭐 했잖아요. 중국하고 왜 굳이 민주당에서. 싸워야 되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하지만 외교적 그때 발언이죠. 당시에 조선일보가 심하게 또 공격을 했어 가지고 그게 영자 기사가 전 세계로 나간 거죠. 영문으로 된. 네. 그러니까 근거를 그 네오콘은 근거를 거기서 잡아서 extremely pro Chinese다. 특히 한국이 이 지정학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 지정학적 혹은 전략적 위치에서 볼 때 한국이 친중이래 이 말이잖아요. 그럼 친중으로 돌아가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한미일 삼각동맹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한일 관계. 한일 관계 이게 핵심인데 한미까지 안 갈 거라고는 알아요. 누가 정권을 잡아도 한미 동맹을 손대지 않을 거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 한일 관계가 깨지면 한미일 삼각 동맹이 무너진다. 그렇죠.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탄핵 국면이라고 보면 탄핵 국면의 국제 관계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한미일 삼각 동맹이고 그 중에서 한일이에요. 네. 그걸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제2의 6.29로 통해서 이재명은 안 되고 한동훈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상황이 이런 데서도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제 루마니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루마니아 얘기 좀 해주십시오. 루마니아 동영상이 짧은 게 하나 있을 텐데. 제가 루마니아 또 세계 지도에서 검색해봤잖아요. 어디 있어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여기 우크라이나랑 가까이 있더라고. 우크라이나 옆옆에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옆옆에. 전 위에는 드라큘라 러시아. 국가 말고는 모르겠어. 거기까지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할 땐 늘 세계 지도를 먼저 살펴보고 옵니다. 저희 걸어두고 하고 싶어요. 진짜로. 동영상 준비됐습니까? 네, 틀어주십시오. Democrația nu este negociabilă. 자막이 나올 텐데. Puterea poporului este fundamentul statului democratic. Pentru că a fi suveran înseamnă să respecti opțiunea celuilalt
să prețuiești votul universal. Împreună cu poporul român am făcut ce am promis, și anume istorie. Poporul român își cere drepturile astăzi. Votul este simbolul democrației, pentru că uniți în jurul adevărului suntem mai puternici ca niciodată. Este momentul să arătăm 그리고 că sunt... 일단 저분이 누굽니까?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칼린 조르제스쿠. 네. 루마니아도 지금 대선 중이지 않습니까? 네. 저 사람이 야권 후보인데 보수 후보예요, 보수당이. 네. 근데 야권 후보인데 현재 1위예요. 근데 그 2위 후보하고 표 차이가 막 63대 20 어느 정도. 거의 압도적으로 네, 네. 1위 후보에 이제 네. 결선 투표만 하면 되는 거죠. 남겨놨는데. 근데 결선 투표를 앞두고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1차 투표 무효. 오. 무효. 그러니까 방금 나서 이제 저 사람이 칼린 조르제스쿠가 이제 후보가 1위 후보가 나와서 이제 하는 말이 아니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해. 선거를 니들 마음대로 취소시키냐. 헌재가. 네. 헌재가. 이건 쿠데타다. 아 저기도 부정선거 세력이 있네. 전 세계 각지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한 그 취소 사유가 네네. 부정선거예요. 네. 아, 진짜군요. 어떤 게 부정선거냐? 네.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이 선거에 네. 러시아 영향을 받아서 저 러시아가 후보가 1위가 공작을 됐다. 틱톡을 통해서 네네.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게 러시아가 하는 식이라는 거죠. 에? 뭔 상관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개입설.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을 해서 여론 이렇게 된 공작을 거기 해서 때문에 뭐 부정선거를 했다 이런 건가요? 이게 부정이고 이거는 취소다. 해버리니까 당연히 1위 후보가 엄청나게 반발할 그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정학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네네. 마치 아까 우리도 지정학적인 의미에서 한반도 얼마나 중요한지 서방의 패권 유지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루마니아를 아까 지도보셨으면 네. 우선 우크라이나가 딱 붙어 있잖아요. 네. 국경이. 어. 그리고 대부분 우크라이나 들은 무기가 루마니아를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몰도바하고도 붙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몰도바의 칼라 혁명을 통해서 어쨌든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몰도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몰도바 이번에 대선했잖아요. 네. 근데 아, 몰도바도. 굉장히 나중에 그것도 할 말이 많지 어쨌든. 네. 그런데 이제 친이 후보가 어쨌든 이겼어. 음. 그런데 이번에 루마니아는 훨씬 땅이 커요. 네. 비교도 안 되게. 근데다가 유럽 최대의 군사기지가 나토의 군사기지가 바로 루마니아에 있는 거예요. F-16 비행기도 저쪽에 그 훈련장도 그 옆에 있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흑해에 붙어 있는 이 기지는 이 네. 기지를 통해서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루마니아가 만일 엄격히 말해 친러도 아니지만 이 후보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왜 니들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진짜 뭐 굳이 이 전쟁만 근데 서방 입장에서는 충분히 칠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기 편 아니면 친러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우린 중립을 지키겠다 이런 말인데 무슨 중립? 우리 편 아니면 적이란 이야기죠. 근데 잘 보면 지정학적으로 지금 헝가리가 이미 거기서 그 이른바 범서방파에서 태촌파로 옮겼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범서방파 기억 안 나세요? 범서방가 뭐예요? 몰라요. 기억 안 나요. 다시 우리나라 설명. 조폭사를 좀 네. 아셔야 되는데 아무튼 유명한 무슨 조폭 이름인가요? 그렇죠. 범서방파와 태촌파가 싸우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범서방파가 해서 헝가리가 빠져나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체코도 나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세르비아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유럽의 남동부가 그러니까 헝가리,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그게 루마니아가 붙으면 한 축이 통째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루마니아가 이번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나토의 운용폭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 그리고 후보를 꺾어 내렸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이게 한 축이 무너져 버리니까 나토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네. 진짜로 한반도 우리 한국이 진중으로 가는 건 이거는 하늘이 두 쪽에 나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루마니아가
EU의 그 반러 공동 전선에서 이탈하는 거는 이들 입장에서 볼 때 치명적인 게.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그 내용으로 공작을 해버려. 친위 러시아 쿠데타죠. 개입설로. 윤석열 계엄을 부추긴 이유도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한미일 동맹 무너지면 우리가 안 되니까. 그 국내적 시각에서 우리 안의 어떤 여러 가지 힘의 관계에서 중요하죠. 이게 더 중요하죠. 당연히. 네. 하지만 네. 글로벌 힘의 관계 속에서 네오콘이 어떻게 나오고 네오콘의 전략이 뭐고 뭘 원하는지를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하면 우리 안의 시각에 갇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미쳐서 날뛰는 거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절대 안 안 돼, 되는 안 돼, 거죠. 안 돼. 파악하면 안 되나 네. 보다. 그건 예를 기질 들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과거에 우리 독일 나치즘을 분석할 때 나치 광인설, 히틀러 광인설, 저 그렇죠. 혼자서 미쳐서 저래 된 맞아요. 거야라고 하는데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글로벌한 시각하고 우리 국내 정치 시각을 같이 봐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그림이 완성이 되고 네. 아하 이런 맥락에서 이런 흐름이구나 하는 걸 파악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미친 건 맞지만 이 전략 안에서 지금 미쳐 날뛰는 거다. 네오콘의 전략 그러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루마니아 사례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거를 글로벌한 시각에서 네오콘 입장에서 봐라. 어떤 부분이 제일 간절하고 어떤 게 제일 긴박한지. 다시 말해서 스방의 패권, 범스방파의 패권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건 이제 한국도 될 수도 있고 유럽도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디도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이 친위 쿠데타와 루마니아의 친위 쿠데타는 헌법재판소 흐름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 이게 그런 맥락에 이 그런 컨텍스트에 놓여 있구나 하는 것들이 파악이 되고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전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싸움을 더 잘할 수 있게 네. 되겠군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몰아서 외교는 안 되고 윤석열 외교는 잘한 거야. 이렇게 정의하고 들어오잖아요. 이거 손대지 마. 네. 그리고 조중동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쪽 이 내러티브, 이 담론에 이제부터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12월 3일에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시작이 됐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6시간 만에. 우크라이나는 윤석열의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외환 중 하나였는데 친위 쿠데타는 끝냈는데 왜 이게 그렇게 계엄 이후에도 해제 이후에도 이렇게 부쩍 는 거죠?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참 그 이유도 저도 네. 계속 추적을 하고 있지만은 네네. 이거 이상하다. 아직까지도 뭔가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네, 되는 네. 거죠. 네. 가령 최근에 어제입니까? 우리 언론에 난 그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있는 그 2014년 뭐죠? 보도. 러시아가 뭐 유사시에 일본 등등등 해가지고 공격할 계획을 세웠는데 부산의 화학 공장도 공격한다더라. 10년 전에 모든 나라는 다 그런 비상 계획, 비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럼 북한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미국은 말할 일도 없는 거죠. 네네. 해서 유사시엔 어디를 공격한다 등등등등. 그게 갑자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 튀어나오더니 그 비슷한 시기엔 또 뭐가 튀어나오냐면 나토를 소스로 하는 핀란드에서는 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핀란드, 발틱 3국, 그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 어디를 공격할 거란 작전 계획이 또 언론이 크게 보도가 돼요. 좀 이상한 시기에, 좀 특이한 그러니까 시기에. 네. 아주 흥미롭게도 이건 뭐 두 개의 사건만 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네, 네. 이거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본다면은 그런 거죠. 지금 그 11월 5일 날 미 대선에 의해서 이제 네오콘 정권이 미국의 네오콘 정부가 드디어 이제 마가 정권으로 마가 트럼프 정부로 바뀌게 되고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큰 변화가 네. 의외로 네.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특히 지금의 나토의 지위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형태로든 손을 볼 거예요.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그렇죠. 아니면 현재 수준에서 동결시킬 방향으로. 그리고 또 콜비, 엘드리치 콜비라고 하는 이미 이전부터 하마평에 있던 사람이
미 국방부 차관으로. 네. 근데 장관이란 자가 헤그 세스라는 친구가 좀 망나니 같은 친구잖아요. 뭘 뭐 알 리가 없죠. 네. 예? 그러니까 네. 폭스 뉴스에 군사 문제 진행자였던? 해설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 네. 그렇지만 콜비는 나름 전문가란 말이죠. 네, 네. 그 사람을 이제 국방 차관으로 임명했는데 콜비의 핵심 논리가 중국 주정론이잖아요. 중국 주정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반도의 남북 긴장을 동결시키고 프리징 시킨 다음에 그 여유에 있는 병력과 자원들을 반중국 전선에 몰아넣겠다. 투입하겠다는 네, 거죠. 네. 그게 핵심 기본 컨셉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방 자원, 안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토의 역할을 축소 제한하고 남아있는 모든 역량을 중국에 집중시키겠다. 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 되면은 아무튼 지금 바이든과 네오콘들의 확전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전략은 제동이 걸리는 거죠.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당연히 이런 구상에 대해서 러시아는 그건 니들 생각이고 우리가 왜 하냐 그게 거부했잖아요. 네. 거부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어쨌든 끝나긴 끝날 거예요. 끝나는데 러시아가 말한 핵심 주장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휴전을 원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때 평화라는 의미는 항구적인 지속 가능한 평화. 네. 그리고 그 지속 가능한 평화라고 하는 거는 군사적 수준에서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하지만 그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 생각은 우리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 지을 거다 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바이든 내지 네오콘들이 추진해왔던 확전은 네. 어쨌든 좌절되는 거거든. 네. 그 대신에 이 아시아 쪽으로 이 분쟁의 축을 이동시켜서 한국군을 그 밑에다가 편입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 되면 지금까지 까딱하면 우리도 뭐 우크라이나 파병 가고 물자 뭐 제공하고 그러는 그게 다 중단되고 싹 다 중국을 쳐부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이야기가. 그게 콜비식의 얘기인데. 중국 주정론이고 또 국방 차관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이제는 물론 장관도 있고 바로 위에 부장관도 있고 장관도 있고 뭐 대통령 안보부장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중국 주정론자들이에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투명해져 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크라이나 확전이라고 하는 그 전략 개념을 가지고 쭉 하고 거기다 한국을 끼워들이고 국정도 끼워들이고 해서 북한군 파병설을 네. 마구잡이로 확산시켰는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졌고 네. 한국에서는 계엄을 하다가 실패했고 만약 성공했으면 계엄이 쿠데타가 한국군 우크라이나 가는 갔겠죠. 거죠. 네. 그리고 더 많은 전쟁 물자들이 우크라이나 갔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 대선 실패, 한국 친위 쿠데타 실패.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12월 중순부터 이 엄청난 것들이 막 북한군 파병설 얘기가 더 네. 돌았죠. 그리고 우리 언론은 무조건 뺏기고 있고 네. 그리고 물론 추정되는 이런 뭐 의미 없는 간투사를 달고 있지만 다 맞다는 이야기잖아. 가면 갈수록 네. 이게 지금 조작질이 더 심해져 가고 오늘은 제가 뭐 우리가 두 가지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고도 많거든요. 온갖 군데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조작된 증거, 소위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국민의 눈과 귀를 지금 계속 현혹시키고 있고, 그 아시겠지만은 이 윤 정권의 우크라이나 이 개입이랄까요? 뭐 우크라이나 시나리오는 어쨌든 바이든의 확전 전략의 하나의 하위 요소이거든. 다 실패했는데도 네. 계속 들고 나온단 말이죠. 네. 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뭐 10년 전 러시아의 뭐 작전 계획이니 이런 이야기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를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한국에서 끝났지만 아직 끝나도 끝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 20일 남았다는 거죠. 트럼프 취임까지. 예. 네.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사건이 하나 생긴 게 네.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어태컴스 네. 그 현무? 미사일이 네. 러시아에서 목격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뉴스가 반짝 떴는데 네. 우선 그 꼬리 사진 한번 보시고 예, 저거를 돌려서 제가 그 빨간 표시한 사진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네. 예, 저 컨트랙트 넘버 이렇게 돼 있죠. 네네. 저 사진이 떠자 또 국제 네티즌들이 또 출동을 수사대. 해가지고 네. 저게 뭐냐? 네. 컨트랙트 넘버. 네. 그래서 저걸 뒤져요. 저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해서 뒤져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 제인 영감이라고 아주 유명한 뭔가 전 세계 무기 거래에 관한 이 제인스 로켓 앤뭐 미스앤 로켓이라는 이걸 보게 돼 있는데 그게 네네. 보니까 미 국방부가 2002년에 네네. 록히드 마틴하고 계약을 해요. 네. 어태컴스 110발의 어태컴스를 구매하는 군납 계약을 하는데 저게 계약 번호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한국에 보내는. 그럼 한국이 미국한테 사서 한국이 다시 우크라이나에 그럼 그걸 보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날짜가 1999년 3월로 찍혀 있었잖아요. 방금 사진에. 네네네. 그리고 99년 3월 31일로 돼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재미난 게 그래서 이제 그건 밝혀졌어. 이건 뭐 제인 영감 2003년 1월 1일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한국에 보내기 위해서 미 국방부가 FMS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FMS 대외 무기 판매 프로그램인데 이게 뭐냐면은 미 국방부가 계약을 그 군납업체 록히드 마틴이나 방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게 납품이 되면 그거를 미 국방부가 FMS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국에다가 인도를 하고 한국은 돈을 지불하는 거죠. 네. 그 계약 번호예요. 와. 한국 거예요. 저 계약 번호는. 네. 이게 또 어떻게 확인되냐면 방금 보여주신 저 계약 번호 저기 컨트랙트 넘버라고 빨간 줄쳐 그러네요. 있는데 저게 쭉 아미 택티컬 저쪽고 미슬 시스템 저게 어태컴스의 원래 말입니다. 자꾸 우리말에 테이컴스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쪽 나라 말식으로 읽으면 어태컴스라고 읽어야 돼요. 네. 아무튼 저 어태컴스 블록 1형입니다. 네. 그래서 저거를 한국이 미 FMS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태컴스 미사일을 미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미 국방부를 거쳐서 구매한 거죠. 네. 저 번호가 네. 그러니까 저게 방금 이 문건은 뭐냐면 그 미국은 우리는 감사원이 저기 행정부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미국은 감사원이 의회 산하에 있어 형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의회가 FMS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요. 매년 이게 적절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걸 감사한 다음에 감사 의견을 제출하는데 그러니까 회계감사원이라 부르는데 가오 그 당시에 이름이 지금도 야근은 똑같지만은 명칭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아무튼 이 당시에는 가오 GAO라 부릅니다. 여기서 이 감사한 자료에 보면 저 똑같은 계약 번호가 나오죠. 야,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2003년에
저기 브리프스가 돼 있죠. 이게 제인 영감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남한이 대한민국이 어택금스 블록 1형을 오더스 주문했다. 네. 그래서 2003년에 저게 나중에 우리나라의 인도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저게 왜 러시아에 가 있냐는 거야. 아니 미국이 어택금스 미사일 뭐 쐈네 보내줬네 마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사실 잘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우리나라 통해서 줬군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아직도 미스터리인 게 아. 저게 미사일이 저건 블록 1형은 네. 사거리가 짧아요. 네. 블록 1A형이 있는데 저보다 더 조금 더 진화된 형태. 그건 300km까지 날아가는데 이건 한 160 정도, 170 정도 킬로밖에 못 나가요. 모스크바까지는 못 갑니다. 거네요.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이 세 군데 저런 미사일이 발견된 데가 쿠르스크가 아니라 쿠르스크에도 있고 그 위에 브란스크 그다음에 저 밑에 흑해 옆에 그 미사일이 날아간 거예요. 그 세 군데 이제 현재 그 목격이 된 게 저 계약번호 즉 한국군이 주문했던 저 계약번호상의 미사일 데브리 그러니까 그 파편 등이 발견이 된 거죠. 만일 저게 맞다면 네네. 한국군은 어택컴스 미사일을 저 동그라미 친 데 있죠. 네. 조기 세 군데에서 발견되는데 조기가 블록 1형이 날아갈 수 있는 사거리 끝이 최대 사거리. 예. 네. 근데 블록 1형은 저보다 훨씬 더 날아가죠. 네. 그다음 그 위에 뭐 제이섬스, 그 제이섬스라고 하는 거는 비행기에서 쏘는 거예요. 저거는 훨씬 멀리 날아갑니다. 네. 훨씬 더 위협적이죠. 그래서 제가 또 여러 루트로 좀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뭐 확인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죠. 왜냐니까 우리나라 무기고만 누가 체크만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재고가 빠진 게 있냐. 네. 현재 제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로는 재고가 빠진 건 없다. 오. 그럼 뭐냐? 네. 한국 무기고에서 재고가 빠진 건 없다. 네. 한국이 주문한 에이트금스인데. 네. 아니 계약번호는 똑같아요. 그건 네, 확인돼요. 네. 그거는 맞다 계약번호는. 네, 네, 네. 하지만 시리얼 넘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빠진 게 없다. 아까 뭐 번호가 뭐 복잡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1년 번호, 시리얼 번호, 부품 번호, 그다음 재고 번호 뭐 등등등등 있는데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기 관리 이 체계가 미국과는 다르니 어떻게 관리하는지 몰라도 현재 저것만 놓고 본다면은 일단 계약 번호는 맞지만 우리나라의 무기고에서 저 어택컴스가 나간 건 없다는 게 지금까지 뭐 제가 얻었던 답변인데 모르죠. 이건 국정조사를 해봐야죠. 그렇게 와. 하면 다 나오겠죠. 네. 뭐 네.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리던 것 연장해서 보자면 네, 네. 지금 어쨌든 바이든 정부는 정권이 이양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 우크라이나 관련된 돈을 다 우크라이나 다 넣고 갖고 있던 무기 다 주고 네. 나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택컴스를 최근에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한 500발? 원래 한 50발 갖고 있었어요. 10월 달에 어택컴스를 줄 때는 네, 네. 북한군이 파병되었으니 우크라이나 러시아 쿠르스크에 있는 북한군을 향해서 네. 저 미사일을 쏴라 라고 바이든이 이제 허가를 한 거, 승인을. 저 어택컴스는 현재 우크라이나 군이 발사할 수 없습니다. 저거는 장거리 미사일은 현재 그런 좌표 왜 자기 위성이 없잖아요. 네. 저게 위성이 있어야 돼요. 장거리 미사일은.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가 다 군사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죠. 저것 때문에 쏘는 거예요. 장거리 미사일 주로.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50발 정도 줬는데 그거 다 써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또 500 갖고 있는 거의 오래된 무기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99년에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차피 있는 것 다 주고 물론 미 국방부에서는 불만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 중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다 주면 어떡하냐. 갔더니 중국 미사일 제조 능력이 미국보다 훨씬 많은데 네. 엄청난데 네. 그거는 이제 이쪽에 군사 전문가들 자기들 보면 만일 지금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이 전시 체제로 전환해서 모든 제조업이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하면 하루에 10만 발? 그냥 입이 떡 벌어진 수준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그래서 만일 우리가 지금 중국 주정론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미사일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 짧은 거든 긴 거든 바이든이 다 지금 주면 다 주고 어떡하냐. 있으니까. 현재 재고 수준에서 볼 때는 블록 1형은 거의 다 털어주고 바이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록 1형을 갖고 있는 어택컴스 나라 중에 우리가 아까 보다시피 110발을 제인 영감에 따르면 우리가 오더했다. 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재고는 그대로다. 계약번호는 맞다. 이 이야기죠.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 저게 한국이 갖고 있는 어택컴스라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죠. 네. 러시아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는 그래서 저 어택컴스가 원래 북한군을 쏘라고 있지도 않은 북한군을 쏘라고 허가를 했는데 만일 이게 러시아 민간인들을 살상하는데 쓰였다 하면 문제는 전쟁에 이미 가담된 거죠, 사실 무기로만으로도. 심각해지는 거죠. 네. 왜냐하니까 이거는 교전국으로 대한민국이 러시아와의 교전국이 되는 거니까. 네, 본토를 심지어 무기로 그러니까. 침략한.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 출발이 네. 왜 11.5 미 대선 실패하고 12.3 친위 쿠데타 다 실패했는데 왜 북한군 뉴스가 오히려 더 파리 때처럼 기승을 더 부리냐. 네. 조작의 정도는 갈수록 더 심해져 가고 하는 이 의문을 볼 때 일단은 뭐 가장 단순하게는 바이든 네오콘 정부의 그 이 확전 전략에 한국이 편성을 한 거죠. 그리고 하던 일 계속하는 아니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계획과 관련해 보자면 그게 뭐 12월 2일 날 준비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올 초부터 해오던 거잖아요. 네, 네. 계획 속에 뭐 3월 적어 늦어도 3월 정도부터 시작했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보자면 우크라이나 파병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을 우리가 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저거는 암울한 게 아니라 패전은 확정적이거든요. 우크라이나의 패전은. 예. 네. 그리고 나토의 패전도 확정적이에요. 네. 즉 미국이 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바이든으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네.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 거를 전쟁에 졌기 때문에 정권도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걸 다 던지자는 이야기인데 그 이전에 만일 미 대선을 앞에 둔 그 이전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본다면은 윤석열이 저기 북한군 뭔가 미국과 이렇게 공조하에서 그다음에 11월에 비로소 이제 북한군 파병이 튀어나오는데 네. 10월달에 11월 5일 날이 미 대선이니까 10월이죠. 제가 아까 시점을 약간 착각을 했는데 10월달에 만일 저때 고조가 되고 했으면 한국군 파병, 한국군 무기 등을 러시아에 보낸다든지 하는 이것도 친위 쿠데타를 이루는 하나의 고리가 아니었을까 가설인데 네네. 저는 이런 의심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네. 일리가 있습니다, 교수님. 예. 네. 그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우리가 뭐 무기를 보낸 수준이 아니라 그리고 그 나토라고 우리가 지금 엄청난 걸 알고 있는데 물론 엄청나죠 외적으로 보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낼 군대는 없어요. 지금 그 내년에 이제 올해죠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 이제 평화협정을 맺으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뭐 몇몇 나라들이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겠다 이야기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네. 아예 이건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정도 보내고 싶어도 하기가 병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병력 자원이 가장 풍부한 미국의 우방국이 어디입니까? 한국? 한국이죠. 또 우리나라 군대가 굉장히 이 지적 수준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의 다 나라들에 비해서. 대제 이상이잖아요. 네. 이런 군대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네, 뭐 미국 사실 군대만 봐도 막 죄수들로 아니, 그러니까 막 이건 우상돼 있는. 지뢰 있어가지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서방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진짜 거의 노다지죠. 그냥 파병 주워서 노다지. 오면 50만 명이 그건 그저 주머니에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비유가. 더더군다나 네네. 전자권도 없잖아요. 평자권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위기를 이 에스컬레이션 시켜서 이 50만 원 주머니에 넣고 들어가면 러시아가 한번 해볼 만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번에 사실은 이 계엄 얘기 나오면서 홍장원이 SBU 메모지 흘려놓고 나서 약간 의인으로 둔갑이 됐잖아요. 사실 우크라이나 외환 끌어들이려던 놈이었는데 그것도 약간 일종의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사실 이 전모를 모르지 않습니까? 뉴스에 그냥 단편적으로 쪼가리들 나와 있는 것만 나와 있지. 내란만 집중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내란과 외환이 있는데 외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쟁에 끌어들여 가지고 네. 대한민국을 적대케 하는 그런 행위를 한 자가 외환죄인데 네. 다들 내라는 이야기하지만 외환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아직 거기까지 지금 시각이 안 그러니까 서 있어죠. 외환의 중심고리는 만약 그런 게 성립이 된다면 그건 우크라이나 말고 현재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홍장원은 도대체 우크라이나 가서 뭐 했는지 뭘 했길래 한국이 종이가 너무나 부족해서 그런지 메모지를 에? 이해가 안 돼. 왜 우크라이나 메모지를 쓰냐고 비밀정보 메모지를. 그것도 그게 1차장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뭐 해외 첩보원 총책이잖아요. 네. 예? 총괄하는 총책임자가 자기가 어디서 뭐 하고 다녔다는 걸 줄줄 흘리고 다니고 그것도 의인처럼 네. 무슨 메모지에다 이름 적어서 내보내 숙제지 한 것처럼 거기에 오 마이 갓 우크라이나 비밀 정보국이 우리가 종이가 그 정도 좀 메모지도 없나요? 그 예산 내가. 그 계산 그렇게 쓰면서 네. 그리고 데리고 있는 블랙이 몇 명입니까? 네. 국내건 국외건 그러니까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아마 여기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계속 파헤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계속 이거는 그야말로 뭐랄까 특검을 통해서 볼 때 이것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가서 아차 잘못했으면 12.3이 쿠데타 성공했으면 우리 젊은 애들이 우크라이나 가서 뭘 어떻게 당할지 누가 압니까? 네, 네, 저는 이게 단순히 시나리오나 소설이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그만큼 바이든은 절박했고 그러니까 11.5 미 대선과 12.3은 분리된 사안이 아닌 거예요. 11.5에서 성공했으면 이건 정말 확정적입니다. 네. 쿠데타가 이렇게 됐을까요? 한번 이건 조금 상상입니다. 네, 네. 11.5에서 바이든 정권이 재집권했다면 했으면, 12.3이 어떻게 됐을까요? 혹은 12.3이었을까요? 아니면 12.4였을까요? 아니면 11 뭐였을까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지금 이 우리 문제를 자꾸 우리 안에서 밖을 보는 것도 맞지만 밖에서 안을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언론 어디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조지아 끊임없이 지금 뭐 그 이른바 칼라 혁명 시도하다가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그다음에 세르비아 엎으려고 작년 말에 얼마나 뭔가 걸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시리아 최근에. 시리아 네. 아주 붕괴돼 버렸잖아요. 네, 네. 그건 정말 이스라엘, 미국 성공 사례죠. 터키 세 나라가 지금 쪼개서 나눠 먹는 구조인데 정말 비극입니다. 그게. 네. 정말 큰 비극이에요. 아무튼 그건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다룰 때가 있을 거고 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 글로벌 시각에서 보십시오.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슬로바키아 대통령 암살 미수, 그다음에 트럼프를 2번이나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2번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칫 음모론으로 흘릴 문제는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뭐 음모론이야 막 하고 지부해 버리는데, 음모론이란 말 자체가 CIA가 만든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음모론이야. 60대 70대 CIA가 쓰던 말이에요. 내 말만 믿어. 다른 건 음모론이야. 이런 다른 거구나. 하면 간단하죠, 처리하기가.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흐름 속에, 이 흐름 속에 12.3이 있는 거지. 글로벌한 흐름. 다시 말해서 서방의 패권 유지 전략 혹은 패권 강화 전략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몰도바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르비아도 있고, 루마니아 보세요. 그다음에 조지아 보세요. 루마니아 야권이 뭐 친노라고 덮어 씌워가지고, 그런데 그게 이겨버렸잖아요. 1차 투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건 러시아 개입이야 하고 무효화 시켰잖아요. 윤석열이 선관위 갈 때 왜 갔습니까? 부정선거? 그러면서 부정선거 뒤에 누가 있냐? 중국. 네. 중국 개입설. 네. 그렇죠. 그죠? 네. 루마니아는 러시아 개입설을 이유로 선거 결과를 무효화 시켜버렸고, 여기는 중국 개입설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해서 지난 선거를 총선을 무효시키려고 무효화시킨 하는 거 거고. 아니에요. 네. 그게 쿠데타의 목적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발적으로 하나씩 그냥 각계 연관 없이 툭툭 튀어나왔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 글로벌 시각에서, 즉 밖에서 안을 볼 때는 이거는 하나의 흐름 속에 배치되어 있는 일인 거죠. 네. 그렇다 해서 누가 이걸 한 명이 다 총괄 기획했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음모론이 될 수가 있죠. 네, 네. 하지만 이 글로벌하게 흘러가는 이 흐름, 서방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 중에 이제 보니까 시리아는 성공했고, 지금 루마니아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윤석열은 실패했고, 네. 몰도바는 절반만 성공했고, 세르비아는 아직 제대로 하다 못했고, 네. 이런 거예요. 어디선가 다 나비 효과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개별 고립된, 분산된 그런 사건의 어떤 뭐 그냥 우발적 돌출, 그걸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외환이라는 문제도 그쪽 이런 시각에서 봐야 돼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방송 여기까지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더 마지막으로 총평하실 게 또 있으시면? 뭐 한 가지는 네. 글쎄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네. 뭐 우리 사회 여러 선한 영향력으로 기록되고 기억되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은 광주 학살의 최종 책임자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별다른 반응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광주를 지금 행사가 40년째입니까? 40년 넘었네요. 네. 뭐 저도 광주에 가서 강연도 자주 하고 5.18에 대해서도 하고 또 뭐 그에 대해서 추적도 하고 했지만,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의 책임, 광주에 미국이, 광주 학살에 미국이 책임이 없다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책임의 정점에 누가 있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당시에 지미 카터였군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인권 대통령, 도덕주의자 음.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그 물적 증거들은, 스모킹 건들은 이제 이미 공개되어 있고 확보되어 있어요. 전부는 아닙니다. 네. 아직도 빠진 부분이 많은데, 빠진 고리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참 유감스러운 게, 지미 카터 대통령이 광주를 사과했어야죠. 살아있을 때. 제가 몇 년 전에 어디 광주에 있는 그 방송사에 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새롭게 발굴된 광주 관련, 미국에서
그걸 이제 뭐 감정 의견을 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들은 그 한 분의 기자분의 그 정언이 카트를 만나기 위해서 미국 갔다.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고 갔는데 네. 카트가 이제 그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길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우리가 갔다 보고 도망가더라. 5.18 광주 관계자가 치미카타를 만나러 네. 갔는데 주일 예배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도망갔거든요. 방송사 기자가 들고 이제 뭐 간다고 사전에 이야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막상 가니까 뒷문으로 도망가더라. 비겁한 그거 다 찍어놓은 사람이었네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야 이걸 왜 고백하지 않냐. 그리고 아까 제가 자꾸 이 박근혜 시각에서 안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박근혜 시각에서 보자면 지미 카터는 그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그 당시에 네. 재선을 통해서 광주의 시민들과 한국의 민주주의를 제물로 삼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 결과 광주의 비극이 일어난 일이고 일어난 것이고 그렇게 보면 지미 카트가 선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를 들면 남북 긴장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방북하고 막 그랬었죠. 그랬었죠. 시미카타가. 네. 근데 그걸 우리가 뭐 부정할 필요는 없고 네. 하지만 네. 광주 학살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리고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추측이 네. 아니라. 네. 바로 그 최고 책임자가 자신으로 인해서 발생한 또 우리 자신의 오판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광주 학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로서는 매우 유감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소년이 온다가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네. 받았었는데, 네. 우리 한강 작가가 지미 카터 얘기를 또 해주시니까 다시금 생각되는 게 또 많은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